한국은 빼라. 미 국방부가 직접 결재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미국은 75억 달러짜리 이지스 함대를 투입했지만 상선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구역만 피해가 제로였습니다. 후미에 세워둔 한국 구축함 한 척이 지킨 구역이었습니다. 13시간 뒤 미 해군이 직접 한국에 지휘권을 넘겼고 그 결재서에 서명한 관료는 상원 청문회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2년 경력의 미 국방부 관료를 무너뜨린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3층 위기상황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서류 가방을 정리하던 참이었죠. 시계는 저녁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 보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국방장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즉시 상황실로 내려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캠벨입니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부차관보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해군 장교로 시작해서 국방부 정책 라인을 거쳐 올라온 사람입니다. 제 업무는 단순하게 말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 전력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맹국 해군에 어떤 임무를 맡기고 어떤 작전에서 빼는지도 제 결재를 거쳐야 했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그 판단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일주일은 제가 32년간 쌓아올린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내게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하 상황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외해를 연결하는 매우 좁은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은 약 50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좁은 물길을 통해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35%가 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쓰는 석유의 거의 전부,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절반 가까이, 유럽으로 향하는 페르시아만, 원유의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그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상황실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형광등 아래 파란빛 모니터 수십 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이미 60여 명의 군 관계자와 정보 분석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와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등 뒤로 땀이 흘렀습니다.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해상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70척이 넘는 상선이 해협 앞뒤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원유를 가득 실은 초대형 유조선, 전자부품과 식량을 운반하는 컨테이너선, 위험, 화학물질을 싣고 있는 특수 선박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척 한 척이 수억 달러 규모의 보험 가치를 지닌 자산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약 4,500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불안에 떨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상황실 앞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캠벨, 해협을 열 수 있나? 선단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가?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제호함대가 이미 걸프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다수의 지원 함정이 가용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전력이 바로 그 바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호위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동맹국 전력도 투입해라. 영국, 프랑스, 호주에 연락해라. 그리고 한국 청해부대에도 참여를 요청하라.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속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메모의 우선순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동맹국 전력 목록에서 한국은 늘 맨 아래쪽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국제유가는 배럴당 13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급락했고 해상보험료는 하루 만에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톱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 해군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32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 8시 펜타곤 3층 대회의실에서 연합전력 편성회의가 열렸습니다. 긴 참나무 테이블 양쪽으로 각국 군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제가 의장석에 앉았고 해군 작전 참모부에서 2명, 중부사령부 연락장교 3명이 함께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영국 해군 대령, 프랑스 해군 중령, 호주 해군 소장이 차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맨 끝에 한국 측 무관이 1명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본 순간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짙은 감색 군복의 약장을 단정하게 달고 있었고 앞에 놓인 서류철 위에 양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테이블 위 작전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화면에 호위 작전 계획을 띄웠습니다.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가디언 패시지. 미 해군이 설계한 호위 작전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3척이 170척 규모의 상선선단을 삼각 대형으로 감싸고 항공모함 항공단이 상공에서 엄호하며 영국과 프랑스 함정이 측면 통로를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각국의 임무를 배정했습니다. 영국에게는 선단 좌측 외곽 경계를 맡겼습니다. 프랑스에는 우측 통로와 대잠 경계를 맡겼습니다. 호주에는 후방 통신 중계와 정보 지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한국의 임무가 나왔습니다. 선단 최우미 보조 경계. 제가 그 슬라이드를 띄우고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한국 측 무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동맹국 전력 배치회의에서 임무를 배정받는 측이 먼저 발언을 요청하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 작전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청해부대는 17년간 아덴만과 인근 해역에서 연속 호위 작전을 수행해왔으며 소형 고속정예 때 공격에 대한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선단 내부에서 기동하며 근접 방어를 담당하는 역할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위협 수준은 소말리아 해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대한미사일과 해상기뢰, 그리고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병력을 보유한 조직적인 군사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교전구역에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함정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함정은 원래 배정된 후미 보조 경계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무관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그때는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서 전력 배치 결재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해군 문무대왕함, 선단 최우미 보조 경계 배치. 제 이름과 직책이 적힌 줄 바로 아래에 서명을 했습니다. 파란 잉크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 서명 한 줄이 나중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형 스크린에 확대되어 띄워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덮으면서 저는 옆에 앉아 있던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함정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보좌관이 태블릿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 배수량 약 4,800톤. 길이 150m. 주무장 76mm 함포와 대한미사일. 승조원 310명. 취역 연도를 보니 20년 가까이 된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지스함 한 척이 25억 달러짜리인데 한국 함정은 그 8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세대 차이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후미에 두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보좌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청해부대의 실제 작전 기록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17년간의 호위 실적, 아덴만 여명작전의 상세 보고서, 쾌속정 대응 전술 분석 자료, 그 모든 것이 연합전력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 보안 등급이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해적을 상대하던 부대가 정규 군사력을 상대할 수는 없다. 3억 달러짜리 구축함이 25억 달러짜리 이지스함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 논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32년 경력이 만들어낸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정확히 나흘 뒤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나흘째 되던 날, 오퍼레이션 가디언 패시지가 개시되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펜타곤 지하 상황실 의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4잔째 마시고 있었지만 졸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3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위성 영상이, 가운데에는 해상 레이더 종합 현황이, 오른쪽에는 각 함정의 실시간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70척의 상선이 오만 무스카트항 인근 해역에서 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섬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마일에 걸쳐 빽빽하게 모여있는 초록색 점들이 조금씩 해협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3척이 선단 전방과 좌우에 삼각 대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척당 25억 달러, 3척 합치면 75억 달러가 넘는 해군 전력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전투 시스템을 갖춘 군함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고 초고속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며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까지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이 양측면에 배치되었고 항공모함에서는 전투기가 번갈아 이착함하며 상공 어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단 맨 뒤, 레이더 화면에서 다른 함정들에 비해 눈에 띄게 작은 점 하나가 제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무대왕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선단 전방으로 돌렸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한국 함정이 거기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별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정각, 선단이 해협 입구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이란 해안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깨끗했고 통신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란도 미 해군 전력을 보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75억 달러의 위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8시 7분, 레이더 운용관이 외쳤습니다. 다수의 접촉 신호, 이란 해안 방향. 그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손에 들려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란 해안 여러 지점에서 빨간 점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첫 집계가 들어왔습니다. 쾌속정 30척 이상이었습니다. 시속 75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소형 보트들이었습니다. 한 방향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5개, 6개 무리로 나뉘어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선단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더 화면에서는 불규칙하게 흩어지는 빨간 먼지처럼 보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늑대 때 전술이라고 부르는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의 거대한 돌격이 아니라 수십 번의 작은 공격을 사방에서 동시에 퍼붓는 방식입니다. 저는 즉시 이지스함에 교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함대공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화면에 하얀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 150만 달러.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유도 체계를 탑재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명중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쾌속정이 너무 작았습니다. 수면에 바짝 붙어 달리고 있었고 방향을 수시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150만 달러짜리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이 그 작고 빠른 표적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미사일도 빗나갔습니다. 세 번째도 표적 근처에서 폭발했지만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450만 달러가 바닷물에 기둥만 세우고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쾌속정들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근접 방어무기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분당 수천 발을 쏟아붓는 속사포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척의 보트가 격파됐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고 모든 사각지대를 동시에 커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쾌속정과는 다른 방향에서 낮고 빠르게 접근하는 소형 비행체 15기 이상이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폭발물을 장착한 자폭형 드론이었습니다. 이지스 체계가 쾌속정과 드론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23분, 첫 번째 피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유조선 한 척, 기관실 부근에 쾌속정 발사 로켓 추진 수류탄 피격.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에서 해당 유조선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선단 좌측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이지스함이 커버하고 있어야 할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지스함은 그 시점에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드론 무리를 요격하느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0분 뒤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컨테이너선 한 척, 드론 파편에 의한 갑판 장비 파손,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세 번째 보고. 또 다른 유조선의 외판이 로켓에 맞아 찌그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시간 만에 상선 3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75억 달러의 호의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였습니다.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6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잡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이 차가운 가죽에 닿는 느낌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레이더 화면 한쪽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선단 최우미, 문무대왕함이 배치된 구역이었습니다. 그 구역의 피해 상황 표시란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0. 저는 그 숫자를 보고도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흠이니까 공격이 덜 왔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있던 분석관이 태블릿을 들고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 함정 담당 구역에도 쾌속정 접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척이 후미로 우회해서 접근했는데 전부 무력화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관심 없이 물었습니다. 미사일로 잡았나?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76mm 함포 사격이라고 했습니다. 네, 척 모두 엔진 부분의 명중. 보트가 폭발하지 않고 동력만 상실한 채 정지했다고 했습니다. 교전 시간은 총 7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시계는 오전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선단은 아직 해협의 3분의 1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란 쾌속정들은 해안으로 물러갔지만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선 3척 중 한 척은 자력 항해가 어려워 예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메모지에는 이미 여러 줄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사일 소모량, 요격 실패율, 피해 선박수. 어느 숫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메모지 어디에도 적지 않은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미 구역, 피해 제로. 그 숫자의 의미를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호위 작전이 끝난 뒤 상황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피해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상선 3척 피격, 유조선 한 척은 기관실 화재로 자력 항해 불가 상태, 컨테이너선 한 척은 갑판 장비가 파손되었고 또 다른 유조선은 외판이 찌그러진 채 간신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만 보면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3척에 총 75억 달러, 항공모함 전단까지 합치면 100억 달러가 넘는 전력이 투입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쾌속정과 드론, 한 척에 수십만 달러도 안 되는 공격수단들에게 상선이 뚫렸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상선 목록, 미사일 소모량, 요격 성공률.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실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안보보좌관의 목소리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이 배치되어 있는데 왜 상선이 피격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전력 배치를 결제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력 배치 결제는 제가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안보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두 번째 호위 작전을 실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척도 피해를 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또 피해가 나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아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긴급 전력 재편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전 방식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지스함의 미사일 중심 방어가 소형 쾌속정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드론과 쾌속정의 복합 공격이 이지스 체계의 처리 용량을 초과시킨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여러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함포 사격 우선 교전 규칙 적용, 드론 전담 요격 함정 지정, 선단 대형 축소. 모두 일리가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 데이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피해 분포 지도를 띄웠습니다. 선단의 각 구역별로 피해 상황을 색깔로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선단 전방, 좌측, 우측에는 노란색과 빨간색 표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피격 위치와 근접 위협 접근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단 후미한 구역만 완전히 파란색이었습니다. 위협 접근 있음, 교전 발생, 피해 제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함정 담당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쾌속정 4척이 후미로 우회 접근했지만 전부 76mm 함포 사격으로 무력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교전 시간 7분이라고 했습니다. 미사일은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후미니까 공격 강도가 약했겠지. 본격적인 공격은 전방에 집중되니까. 분석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쾌속정 4척의 접근 속도와 패턴을 보면 전방 공격과 동일한 수준의 조직적 공격이었다고 했습니다. 공격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니라 대응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작전에서는 이지스함의 함포 사격 비중을 높이고 드론 전담 방어를 강화한다. 전력 배치는 기본적으로 유지한다. 한국 함정의 임무 변경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후미 보조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 뒤를 무언가가 간지럽히는 듯한 느낌. 아직 형체는 잡히지 않지만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 직감을 무시한 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틀 뒤, 두 번째 호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다시 상황실 의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커피 대신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위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단 규모는 이번에 더 컸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해협 양쪽에 체류하고 있던 선박들까지 합류하면서 180척이 넘는 대규모 선단이 편성되었습니다. 화물 가치만 합산하면 소규모 국가의 연간 국내 총생산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정된 작전 계획대로 이지스함들은 함포 사격 비중을 높였고 영국 함정 하나를 드론 전담 방어로 재배치했습니다. 선단이 해협에 진입한 것은 오전 6시 15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은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40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틀 사이에 전술을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드론이 들어왔습니다. 20기 이상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반공 체계가 드론에 집중하는 순간 쾌속정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드론과 쾌속정 사이 가장 방어가 얇아진 틈을 뚫고 무인 폭발 보트가 들어왔습니다. 3단계 순차 공격이었습니다. 드론으로 방어 체계를 포화시키고 쾌속정으로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무인 폭발 보트로 상선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에서는 무인 폭발 보트가 투입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란이 예비 전력을 아끼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인 폭발 보트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폭발물을 가득 싣고 유조선을 향해 직진하도록 설정된 보트였습니다. 경고 사격으로 물러나게 할 수 없습니다.
조종수가 없으니까요. 보트 자체를 파괴하거나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12분, 무인 폭발 보트 한 척이 이지스함의 방어망을 통과해 유조선 측면에 충돌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실 화면에 섬광이 번쩍였고 위성 영상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외판 관통, 기름이 유출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승조원들이 소화 작업에 투입되었으나 화재 확산 중. 10분 뒤 또 다른 보고. 컨테이너선 한 척이 쾌속정 발사 로켓의 피격, 선교 부근 장비 파손, 항해 지속 가능하나 속도 저하. 오전 10시까지 피해 상선은 4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좌관이 다시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한국 함정 구역은? 보좌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문무대왕함 담당 구역, 쾌속정 접근 6척, 드론 접근 3기, 무인 폭발 보트 접근 2척, 총 위협 11건, 피해 제로. 저는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넘기지 못했습니다. 후미가 아니라 후미와 측면 사이 구간이었습니다. 원래 배치된 위치보다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이 자체 판단으로 방어 구역을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쾌속정 6척은 76mm 함포로 전부 엔진을 맞춰 정지시켰습니다. 드론 3기는 함대공 미사일과 헬기 기관총 사격을 병행해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무인 폭발 보트 2척은 갑판 위에서 특수작전 대원들이 정밀소총으로 엔진을 저격해 멈춰 세웠습니다. 11건의 위협, 전부 무력화, 상선 피해 제로, 교전 시간 총 23분. 저는 태블릿을 돌려주지 않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지스함은 첫 번째 작전에서 15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여러 발 쐈지만 쾌속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작전에서도 무인 폭발 보트 한 척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3억 달러짜리 구축함 한 척이 76mm 포탄 몇 발과 소총으로 모든 위협을 처리했습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 함정의 교전 상세 데이터를 요청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32년 경력 중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 해군에 대한 자료를 직접 요청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 더미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가져다 준 자료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청해부대 작전 기록 요약본, 호위 실적 데이터, 아덴만 여명작전 상세 보고서, 쾌속정 대응 전술 분석 자료, 두꺼운 서류철 3개 분량이었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첫 두 작전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 32년의 판단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후미 구역이라 공격 강도가 달랐을 수도 있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열었습니다. 청해부대 호위 실적 요약이었습니다. 첫 줄의 숫자를 보는 순간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파병 시작 이후 호위 선박수 누계 5만 척.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17년간 아덴만과 인근 해역에서 연속 작전을 수행하며 5만 척의 선박을 호위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세계에서 해적 활동이 가장 극심했던 바다를 통과하는 5만 척의 민간 선박 옆에 붙어서 항해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호위 중 손실 선박수 제로. 17년 5만 척 손실 제로.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20년간 주로 시뮬레이션과 훈련으로 전투를 준비해왔습니다. 가상의 적이 설정되어 있고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통제된 환경에서의 훈련이었습니다. 실제 바다에서 실제 위협을 상대로 선박을 호위한 연속 경험은 미 해군에도 이 정도 규모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17년치가. 다음 서류를 열었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보고서였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을 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배에는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청해부대 함정에 탑승해 있던 특수작전 대원들이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대원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 보트를 타고 납치된 선박에 접근했습니다.
해적들의 총격 속에서 선체에 올라탔습니다. 좁은 선내 통로에서 근접 교전을 벌였습니다. 작전 시간은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원 21명 전원 무사 구조. 한국 측 사망자 없음. 해적 전원 제압. 선박 회수 완료.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었습니다. 마치 32년간 쌓아올린 건물의 기초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발밑에서 뭔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류를 열었습니다. 쾌속정 대응 전술 분석 자료였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의 공격 방식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척의 소형 쾌속정이 동시에 접근합니다. 빠른 속도와 불규칙한 기동,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 근거리에서 로켓 추진 수류탄 발사, 그리고 선박을 장악하기 위한 승선 시도. 저는 그 대목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켜서 지난 며칠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용한 전술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여러 척의 소형 쾌속정,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 빠른 속도와 불규칙한 기동, 근거리 공격, 그리고 상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무기의 종류는 달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해적보다 더 빠른 보트, 더 정교한 드론, 더 훈련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의 기본 구조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작은 공격 수단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투입해 방어 체계를 혼란시키고 방어선의 틈을 찾아 파고드는 방식. 그리고 한국 해군은 바로 그 패턴을 상대로 17년간 실전을 치러왔습니다. 우리는 시뮬레이터에서 그 패턴을 연습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실제 바다에서 그 패턴과 싸웠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만들었던 전력 배치 결제서를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제 서명이 파란 잉크로 선명하게 찍혀 있는 그 서류를요. 한국 해군 문무대왕함, 선단 최우미 보조 경계 배치.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후미 보조 경계. 5만 척을 호위하고 단 한 척도 잃지 않은 부대를 저는 후미 보조에 넣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은 3초쯤 머물다가 사라졌습니다. 32년의 자존심이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세 번째 호위작전 최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5만 척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호위작전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두 번의 작전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력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었고 아시아 금융시장은 매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아프리카 남단으로 항로를 돌리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되면 운송 기간이 몇 주씩 늘어나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세 번째 작전에서 또 피해가 나오면 호위 자체가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제 경력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오전 브리핑에서 저는 수정된 작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지스함의 함포 사격 비중을 더 높이고 드론 전담 방어 함정을 2척으로 늘리고 선단 대형을 좁혀서 방어 밀도를 높이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함정의 임무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후미 보조 경계. 이미 두 번의 작전에서 한국 구역의 피해가 제로였다는 데이터를 봤으면서도 저는 배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명한 결제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작전이 시작된 것은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이번 선단은 이전 두 작전에서 통과하지 못한 선박들까지 합류하면서 190척 규모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해협을 한 번에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단이 해협에 진입한 시각은 오전 6시 30분이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8시 22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 규모를 보는 순간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빨간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지만 곧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란 해안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첫 집계, 쾌속정 40척 이상, 드론 30기 이상, 그리고 무인 폭발 보트 12척. 이란이 예비 전력을 전부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3단계 순차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드론과 쾌속정과 무인 폭발 보트가 거의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어 체계를 한꺼번에 포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이지스함들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한 포 사격으로 전환했지만 표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무리를 제압하면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무리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은 드론 요격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30기가 넘는 드론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5분, 무인 폭발 보트 2척이 동시에 선단 측면으로 돌진했습니다. 이지스함 한 척이 한 포로 한 척을 멈춰 세웠지만 나머지 한 척은 방어망을 통과했습니다. 유조선 선체 50m 전방까지 접근한 순간 프랑스 함정의 근접 방어 무기가 간신히 격파했습니다. 폭발 파편이 유조선 갑판에 쏟아졌습니다. 직격은 아니었지만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상황실에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 현장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미 해군 호위함대를 지휘하고 있던 브래드쇼 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해군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작전의 현장 지휘관으로 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래드쇼 대령은 펜타곤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외곽 방어만으로는 통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선단 내부에서 기동하며 근접 방어를 수행할 함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함정의 선단 내부 기동 방어와 전술 조정 역할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실이 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움켜잡았습니다. 브래드쇼,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한국 함정에 전술 지휘를 넘기겠다는 말입니까? 브래드쇼가 대답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의 작전에서 한국 함정 담당 구역의 피해가 제로였다고 했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같은 공격을 받으면서 한국 구역만 뚫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전장에서 검증된 방어 체계는 한국 함정의 방식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국방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현장 판단을 존중한다. 그 한마디는 사실상 승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전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후미 보조에 배치한 함정이 제 부하가 현장에서 직접 요청해서 국방장관의 승인하에 미 해군 이지스함을 포함한 연합군 전체의 전술 조정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류에 찍힌 제 서명, 한국 해군 문무대왕함, 선단 최우미 보조 경계 배치. 그 서명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실이 그 서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문무대왕함의 신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미에서 선단 중심부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의 첫 명령은 즉시 무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10km 외곽 경계선으로 이동하라. 미사일 대신 한 포를 사용해 쾌속정이 대형을 형성하기 전에 원거리에서 먼저 제압하라. 영국과 프랑스 함정은 항로 측면을 유지하며 드론 요격에 집중하라. 문무대왕함은 선단 내부 통로를 담당한다. 상선들 사이를 이동하며 근접 방어를 맡는다. 링스 헬기는 최대 고도로 상승해 교전 구역 전체의 좌표를 모든 함정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라. 저는 상황실에서 그 명령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 전력 배치회의에서 한국 무관이 제안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중형 함정이 선단 내부에서 기동하며 근접 방어를 담당하고 대형 함정은 외곽에서 원거리 차단을 하고 헬기가 공중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그때 저는 그 제안을 한마디로 묵살했습니다. 해적 잡던 방식으로 정규군을 상대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그 방식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요. 화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스함들이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한포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쾌속정들이 때 대형을 이루기 전에 먼저 공격을 받자 무리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렴 공격의 핵심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인데 수렴하기 전에 각 무리를 개별적으로 제거하니까 공격의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함정은 드론에 집중했습니다. 링스 헬기가 상공에서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자 함정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라 이미 위치가 파악된 표적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요격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선단 내부에서는 문무대왕함이 상선들 사이를 빠르게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외곽과 중간 방어선을 통과한 쾌속정이 있으면 즉시 76mm 한 포로 엔진을 맞춰 정지시켰습니다. 한 척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에서 찾아왔습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항로 폭이 10km도 되지 않는 최협부 구간. 한쪽에는 이란 해안이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선박들은 피할 공간이 없이 일렬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란이 바로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쾌속정과 드론, 그리고 무인 폭발 보트가 동시에 투입되었습니다. 오전 공격을 견뎌낸 뒤 재편성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무인 폭발 보트 9척이 여러 방향에서 선단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로 모두 처리하기에는 위험했습니다. 상선이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빗나간 포탄이 유조선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문무대왕함 갑판 위에서 UDT 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상황실 드론 카메라 영상으로 그 장면이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대원들이 갑판 난간을 따라 2명씩 짝을 지어 배치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 팀이 하나의 접근 표적을 담당했습니다. 헬기가 보트 위치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함정 위에서 200m에서 40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해협의 조류가 함정과 보트를 동시에 옆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갑판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각 사격은 폭발물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엔진 부분만 정확히 관통해야 했습니다. 뒤쪽에는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이 있었습니다. 실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무인 폭발 보트가 하나씩 동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잃고 조류에 밀려 선단에서 멀어지며 표류했습니다. 하나, 둘, 셋, 9척. 9척 전부 멈췄습니다. 상선에 닿기 전에 상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잡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산발적인 공격이 이어졌지만 규모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란에 투입 가능한 전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17분, 마지막 상선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190척 전부.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서 선단의 신호들이 좁은 항로를 벗어나 넓은 바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상황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점점 늘어나더니 6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13시간 넘게 화면 앞에서 버텼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양손이 여전히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후미에 배치한 함정이 모두를 구했습니다. 제가 보조 임무만 시킨 부대가 연합군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제가 해적이나 잡는 수준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미 해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피해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문무대왕함이 전술 조정을 시작한 이후 구간. 상선 피해 제로, 선체 관통 제로, 인명 피해 제로, 13시간, 190척, 손실 제로. 저는 자리에 앉아서 제 앞에 놓인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적어둔 숫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사일 소모량, 요격 실패율, 피해 선박수, 그리고 그 숫자들 옆에 메모지 한쪽 귀퉁이에 작게 적어둔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구역 피해 0. 처음에는 무시했던 숫자, 두 번째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숫자, 그리고 세 번째 작전에서 연합군 전체를 뒤흔든 숫자, 제로. 저는 그 숫자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상황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악수를 하고 등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워싱턴에 보고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두 번의 작전에서 미 해군 주도로 상선이 피격되었고, 세 번째 작전에서 한국 함정이 전술 조정을 맡은 뒤에야 무손실이 달성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요. 그리고 전력 배치를 결재한 사람의 서명이 찍힌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를요. 제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4시 반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밝았지만 제 앞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렸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묶여있던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고 국제유가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상보험료도 작전 전 3배까지 치솟았던 것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그 성명의 내용은 상당히 직접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해군 청해부대와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에게 공식 감사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보호된 선단에는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인 유조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국 해군의 활약이 일본 경제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군대에 이 정도의 공개 감사를 표명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작전이었는데 일본은 미 해군이 아니라 한국 해군에 감사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중국 국방부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 군대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일은 더더욱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페르시아만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성명은 짧았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호위 작전이 국제해상 수송로의 안전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문무대왕함 지휘관과 승조원들을 공식 표창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청해부대의 3중 방어 체계, 헬기를 활용한 공중 조기, 경보, 함포 중심의 중거리 차단, 특수작전 인원의 근접 대응 체계를 비대칭 위협에 대한 선단, 호위 작전의 국제표준 지침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해군이 한국 해군에 작전 교리 브리핑을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소식이 워싱턴에도 당연히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함께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주도한 처음 두 작전에서는 상선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국 함정이 전술 조정을 맡은 세 번째 작전에서는 왜 무손실이었는가? 그 질문은 언론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보름 뒤 저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문회 당일 저는 펜타곤에서 차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날려 차 유리에 달라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32년간 이 도시에서 일했습니다. 수백 번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기분으로 국회의사당을 향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은 러셀 상원 빌딩 216호실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짙은 나무 패널로 둘러싸인 넓은 방이었습니다. 앞쪽 높은 단상에 상원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제 자리는 그 아래 증인석이었습니다. 마이크와 물잔이 놓인 좁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군사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의 경과와 교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30분은 작전 경과에 대한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봉쇄 시작 시점, 전력 배치 과정, 세 차례 호위 작전의 경과. 저는 준비한 답변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뀐 것은 텍사스 출신 상원의원이 질문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에게 지시의 대형 스크린에 그 서류를 띄우게 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제가 서명한 전력 배치 결재서였습니다. 한국 해군 문무대왕함, 선단 최우미 보조 경계 배치, 그리고 그 아래 제 이름과 서명이 파란 잉크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원의원이 물었습니다. 캠벨 부차관보, 이 결재서에 서명한 것이 본인이 맞습니까?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해군을 최우미 보조 경계에 배치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위협 수준은 소말리아 해적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주요 교전 구역에는 이지스 전투 체계를 갖춘 함정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함정의 센서와 무장 체계가 이지스함 대비 세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상원의원은 서류를 한 장 더 들었습니다. 이번에 스크린에 뜬 것은 청해부대의 작전 기록 요약이었습니다. 17년간 호위 선박 5만 척, 손실 제로라는 숫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원의원이 물었습니다. 이 기록을 전력 배치 결제 전에 검토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검토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상원의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17년간 5만 척을 호위하면서 단 한 척도 잃지 않은 부대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후미 보조에 배치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상원의원이 세 번째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차례 호위 작전의 구역별 피해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미 해군 주도 구역의 피해 현황과 한국 함정 담당 구역의 피해 현황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 해군 주도 구역 1차 작전 피해 3건, 2차 작전 피해 4건, 한국 함정 담당 구역 1차 작전 피해 0건, 2차 작전 피해 0건, 3차 작전 전술 조정 이후 전 구역 피해 0건.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같은 공격을 받으면서 한국 구역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전에서 한국 함정이 전술 조정을 맞자 전체 구역의 피해가 사라졌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부차관보는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저는 물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원의원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부차관보, 만약 처음부터 한국 해군을 주도적 역할에 배치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작전에서 발생한 상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문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2년의 경력, 동맹국 전력은 보조라는 확신, 해적을 상대하던 부대가 정규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논리, 3억 달러짜리 함정이 25억 달러짜리 함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집은 숫자들. 5만 척, 17년, 손실 제로, 190척 무사 통과, 13시간. 저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의 판단 오류였습니다. 청문회장이 잠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의 실전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함정의 톤수와 무장 사양만으로 전력을 평가했습니다. 17년간 축적된 실전 경험의 가치를 장비의 세대 차이로 치환해버렸습니다. 현장 전술 능력보다 플랫폼의 기술 사양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증된 호위 능력을 가진 부대를 보조 임무에 배치했고 그 판단이 첫 두 작전에서의 피해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크에서 입을 뗀 뒤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을 때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군사위원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작전의 교훈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동맹국 전력의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비의 가격과 세대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능력을 기준으로 전력을 평가하고 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문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문을 닫은 뒤에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국회의 사당 돔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32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의회 앞에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난 뒤 가슴 한쪽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회 앞에서 인정한 것은 공식적인 책임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저는 퇴임을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정된 퇴임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물러서서 제가 놓쳤던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퇴임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 있는 미 해군대학원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제가 정했습니다. 동맹국 해군 전력의 재평가, 호르무즈 작전의 교훈. 강연 당일, 대강당에는 해군 장교들과 국방연구원, 동맹국에서 파견된 군 교환학생들이 약 200명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서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제복을 입은 젊은 장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32년 전 해군에 첫 발을 디뎠을 때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기 전에 원고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32년간 놓쳤던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해군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구축함 장교였습니다.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버지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바다에서는 혼자 싸우는 법이 없다. 동맹은 내 뒤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계급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다에서 뭘 해왔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맹국 해군을 평가할 때 항상 장비부터 봤습니다. 배수량이 얼마인지, 무장이 어떤 세대인지, 센서 성능이 우리 것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건조 비용이 얼마인지, 그 숫자들로 줄을 세우면 미 해군은 항상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아래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다에서 뭘 해왔는지를 보라. 한국 해군 청해부대는 17년간 바다에서 무엇을 해왔습니까? 5만 척의 선박을 호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에서요. 그리고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매년, 매달, 매주 실제 바다에서 실제 위협을 상대했습니다. 무언가 통하지 않으면 바로 수정했고 효과가 있는 방식은 반복하면서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76mm 한 포로 쾌속정 엔진만 정확히 맞추는 사격 능력이었습니다. 링스 헬기를 활용한 실시간 공중정보 체계였습니다. 갑판 위에서 움직이는 표적의 엔진을 저격하는 특수작전 대원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25억 달러짜리 이지스 시스템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17년간 바다 위에서 피와 땀으로 체득한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가 체계에는 그런 항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무장 사양, 센서 성능, 건조 비용. 이 네 가지로 줄을 세우면 깔끔하게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17년간의 실전 경험을 어떤 칸에 넣어야 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강당의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앞으로 동맹국 전력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디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정의 톤수를 보기 전에 그 함정의 승조원들이 바다에서 무엇을 경험해 왔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세대를 따지기 전에 그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그 장비와 함께 살아왔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조용히 손을 들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동맹국 장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제안을 묵살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어떤 경험에서 나온 말인지를요.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강당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해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그리고 그 과소평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였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멈춰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박수를 받을 자격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 박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뒤 복도에서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해군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젊은 중이었습니다. 단정한 군복에 태극기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부차관보님, 저희 부대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장비가 아무리 비싸도,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바다 위에서는 결과만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바다는 그날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었습니다. 13시간의 전투, 190척의 선단, 손실 제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25억 달러의 이지스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17년간 바다 위에서 단 한 척도 잃지 않겠다는 집념으로 쌓아올린 경험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뉴포트 항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저녁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바닷물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호르무즈 해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좁은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 해군의 군함 한 척이 순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왔던 것처럼요. 갑판 위에서는 승조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것입니다. 축하하는 사람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박수도 없는 바다 위에서요. 그저 다음 임무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17년간 해왔던 것처럼 저는 차를 세우고 잠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군대는 가장 비싼 무기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 가장 오래 바다 위에서 결과를 만들어 온 군대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결과는 회의실의 서류나 펜타곤의 스크린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만 증명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2년간 동맹국 전력을 배치해온 미 국방부 관료가 한국 해군을 후미에 세워놓고 미 해군이 실패하는 걸 지켜보고 결국 한국이 모두를 구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의회 앞에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의 기준은 장비의 가격표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쌓아올린 경험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 무기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신뢰해야 할 강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13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